터널 전도 외길 36년 노장의 투지는 아직도 현역. 박경부 한일해저터널연구원 명예이사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건설관으로 근무할 무렵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일해저터널에 대해 파악해보라는 정부의 훈령을 받고 조사차 발을 디뎠다가 한일터널 전투사가 된 케이스다. 그는 제12회 전두환 대통령 임기 말기인 1987년 건설공무원 신분으로 일본에 있는 이란터널연구회를 방문해 이란터널연구회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이란터널연구회는 문선명 총재의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 구상에 따라 일본 큐슈 사가현 가라스시 진제이초 지역에서 한일터널 건설을 위한 사전 지질조사로 조사 사갱을 굴착하고 있었다. 사비로 연구회 설립 1단체와 MOU 체결. 박 이사장은 이란터널 연구회 하라 사무국장의 도움으로 한일터널 예상 노선인 진제이초, 이키섬, 스시마 등지를 여러 차례 답사했고 동연구회의 총회 등에도 참석하는 등 한일터널 사업의 의의와 추진 상황을 상세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당시 이란터널 연구회는 많은 조사 연구비를 투입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지형 및 지질조사, 해저터널 굴착공법 등 기술적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학계에 발표하던 때였다. 박 이사장은 훗날 한 칼럼에서 한일터널이야말로 한일 양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동북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됐다며 그때를 회고했다. 일본에 반해 한국에서의 한일터널 추진 현황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한국의 평화교수 아카데미 소속 몇몇 학자들이 이란터널 연구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표회를 갖는 등 그렇게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 당시 윤세원 전 경희대 부총장이 교수 아카데미와 국제하이웨이 연구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한일터널 추진이 활발하지 못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문 총재의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면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 측에 서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 한일터널은 당시 한국 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더 나아가 일본 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자칫 일본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컸다. 한국은 해저터널 건설 경험이 전무해 상상 자체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것 때문에 문 총재의 한일터널 제안이 서울에서 처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문 총재도 그 사정을 잘 알았기에 한국에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다독였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일본에서의 진전에 보조를 맞추는 정도였다. 박 이사장은 2005년 한국에서도 한일터널과 베링앱 터널을 추진하기 위해 세계 피스로드 재단이 설립되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매월 열리는 자문위원 회의나 각종 세미나, 해외 현장 탐방 등에 모범적으로 참석해 제언과 발표 등으로 힘을 보탰으며 이듬해 2006년에는 자신부터 앞장서야 한다는 신념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닌 결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사단법인 한일해저터널 연구원을 발족하기에 이른다. 이 연구원은 이어 일본의 이란터널 연구회와 업무 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교류를 활성화했다. 일본도 그렇겠지만 한국에는 한일터널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두 시각이 존재한다. 여론조사를 하면 한일터널 건설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국토 관련 행정가나 정치인들도 조심성 있게 접근하는 실정이다. 박 이사장은 이란터널 연구회의 관계를 맺으면서 한일터널 추진 관련 각종 회의와 학술대회는 빠짐없이 참여했고 진제이초에 굴착된 500m가 넘는 조사 사갱 완공 모습도 지켜봤다. 그 과정에서 한일터널에 관한 각종 자료를 본국에 보고했다. 그 후 지금까지 36년 동안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부고속도 공사 공로로 근정포장도. 박 이사장은 공무원 시절에 상사나 부하 직원들로부터 독일 병정 또는 해결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매사에 빈틈이 없고 청렴했으며 어떤 어려운 임무가 주어져도 피하지 않고 무조건 부딪혀 해결했기 때문에 붙여진 애칭이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때 생겨난 우수대학생 공무원 특별임용 제도로 일찍이 공직에 몸담은 이래 건설부에서 기술사로 잔뼈가 굵었다. 특히 건설부 근무 중 1968년 민족의 동맥인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될 때 건설부 본부로부터 공사감독요원으로 차출됐다. 국방부 공병부대가 주관하는 대전 공구에서 일하다 1년 만에 사무소장 눈에 들어 주감독을 맡았다. 신탄 금강대교 등 대교량 1개와 소교량 12개를 대과 없이 마쳤고 대전 영동간 포장공사를 공기 내에 성공적으로 끝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자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았다. 끝에 익힌 기술로 한국 정부는 대전 전주간 호남고속도로 공사와 7.4 공동선언으로 적십자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서울 문산 간 고속화도로 공사를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시행해냈다.
박 이사장에게 경부고속도로는 인생의 기념비적 사건이요 기술의 스승으로 기억되고 있다. 한일 해저 터널은 순전히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연구해온 연구단체다. 누가 10원 한 푼 대주지 않는 외로운 길이었지만 오직 국가와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한일 터널 전도사로서 외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그는 열악한 재정이었지만 국회와 대한토목학회, 한일기술사 국제회의 등에서 해저 터널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관계자와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한일 터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이해를 촉구하는 일에 누구보다 혼을 쏟았다. 박 이사장은 한국인들이 한일터널을 반대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첫째는 한일터널을 제2의 한반도 침략으로 여겨 경계하는 시각이다. 과거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과 이토 히로부미의 한일합방 등 조선 침략으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면에서 터널 건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은 통과지역이어서 실제 터널로 인한 혜택이 적다는 의견이다. 터널 완공되면 영원한 평화 온다. 그러나 그는 세 가지 모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한다. 먼저 현대전은 공중전에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한일터널은 침략 루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한일터널은 대략 1km당 건설비가 1조 원으로 예상돼 230km 구간이므로 총 230조 원이 소요된다. 한국 쪽 구간은 30%이니 약 70조 원이면 된다. 사업 기간을 10년 잡으면 1년에 7조 원이 들어간다. 이것은 국영기업체의 1년 예산에 불과해 막대한 예산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유로터널과 같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유도하면 국가 예산은 한 푼도 들지 않고 터널을 건설할 수 있다. 건설 후 30년에서 50년이 되면 민간 사업자로부터 터널을 체납받을 수 있다. 셋째도 근거가 미약하다. 한일터널은 부산과 큐슈를 포함해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돼 부산이 경제의 중심이 된다. 항만 전문가에 따르면 부산은 신항건설로 컨테이너 물류의 중심이 되고 유라시아의 출발지가 될 수 있다는 지론이다. 그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영국과 프랑스를 해저로 연결한 유로터널 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유로터널은 양국 간 구상이 나온 지 140년이 지나 영국의 대처 총리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때 성사됐다. 유로터널도 양국 간 역사적 갈등이 큰 장애가 됐지만 두 지도자가 지혜롭고 단호한 자세로 풀었다는 것이다. 사업비도 양국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민간 투자 사업자가 세계 유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본으로 건설했다. 현명하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의 등장과 민간 투자 방식으로 이뤄냈다는 사실은 한일 터널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한일 터널이 건설되면 무엇보다 양국의 경제가 좋아진다고 확신한다. 예컨대 한일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확산돼 경제적 문화적 초광역권이 형성되므로 두 나라의 경제 활성화와 영원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UN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구상한 아시안 하이웨이와 아시아 철도망 등에 따른 유라시아 경제 문화권이 형성돼 영내 물류 교류가 활발해지고 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 한중일 간 동북아 경제블록이 형성되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일 간 갈등 극복 방안을 역사에서 찾는다. AD 4세기경 백제 왕인 박사가 천자문과 경서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인들을 가르쳤다. 또한 저수지건설공사, 사찰건축법, 양조법, 직조법, 문화재 등이 한반도에서 일본에 전래됐다는 것이다. 야오이인, 즉 일본인들의 유전자 분포도는 한반도와 같다고 한다. 이런 점을 밀어볼 때 일본의 조상은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125대 1왕 아키히토는 선조가 한국인이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나라 시대 인구 540만 명 가운데 480만 명이 도레인이라면 일본 사람들의 90%는 한국 피가 흐른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은 사실상 한 형제 국가이며 서로 협력하며 가깝게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 박 이사장은 오랜 기간 한일기술사 회의로 자주 일본에 갔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터널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홍보했다. 일본 토목학교 주최로 도쿄에서 열린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명예회원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행사 기간에 노자와 다이조 이란터널 연구회 회장을 만나 한일터널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한일터널은 경제적 타당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점들이 너무 많아 양국에서 강인하고 해안을 가진 정치가만 나타나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터널 추진 특별법 제정에 온 힘 다해 그는 한일해저터널연구원을 설립해 17년 동안 운영해오다 나이도 들고 힘의 한계도 느껴 젊고 유능한 지도자에게 2022년 4월 6일 이사장직을 승계하고 자신은 명예이사장으로 뒤선에 섰다. 신임 이승호 이사장은 상지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토목학회장도 역임했던 유능한 엔지니어다. 무엇보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있는 인물이어서 앞으로 연구원을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적임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아직도 한일터널 건설의 꿈을 접지 않고 한 줌의 흙이라도 보태려고 한다.
그는 한일터널 건설 사업의 민간단체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므로 양국 간 국제협력사업 일환으로 터널 건설 관련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즉 국회에서 한일터널 건설 추진 특별법을 제정하고 건설 관련 추진본부와 같은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인이 무척 애를 썼고 지금도 그 주장은 변함이 없다. 그가 한일터널 이야기를 할 때는 전투에 임하는 노장의 불굴의 투지가 절로 느껴진다.